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의 뉴스 공감 이기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나요? 지난 주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전환을 위해서 목표로 정했던 전 국민 70% 접종 완료가 달성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려왔던 소소한 일상들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요. 5시 브리핑에서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대주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표될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과 초안 내용 만나봅니다. 자, 그리고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과 G20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비서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뉴스 공감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을 통해서 실시간 글 남기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오늘도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도 한 분 더 계십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많은 신자분들이 걱정하실 소식인데요. 유흥식 대주교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양성 반응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저희 취재진과 유 대주교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네네. 다행히 별다른 증상은 없어 괜찮다고 전해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 대주교가 양성 반응이 나온 다음 날에 유 대주교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 대주교의 몸 상태가 어떤지 물었다고 합니다. 교황님이 직접 또 확인 전화를 또 네. 안부 전화하셨군요. 네네. 예. 이에 유 대주교는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십자가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을 수 있는 것 같다면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완전한 기쁨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화는 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걸로 보이고요. 네. 자, 다행인데요. 그나마 지금 바티칸에서의 일정이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앞서 보도가 나왔듯이 네네. 유흥식 대주교는 바티칸 방역수칙상 다음 달 2일까지 격리가 되고요. 아하. 일 이후에는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격리 생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유흥식 대주교가 문 대통령 일정과 함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 대주교도 이러한 아쉬움을 교황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황도 유 대주교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해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그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의 주교님의 역할이 네. 컸을 텐데 말이죠. 네, 좀 안타까운 너무 마음은 있습니다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유 대주교는 격리 중이라도 한국 정부 측이나 파롤린 추기경, 교황청 외무장관 갤러거 대주교와의 전화를 통해서 네네. 직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또 저희 취재진과 네. 한국 신자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왔어요. 네. 현재 증상도 없고 몸 상태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지난 6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긴장감 속에 살았다고 하시면서 며칠 동안 좀 조용히 잘 지내라는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네네. 이 보도 내용 저희 CP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유흥식 대주교의 쾌유를 기도한다는 메시지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뭐 저희 쪽으로도 연락 주시고 또 쾌차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 그래도 같습니다. 걱정은 되죠. 네. 이 코로나에 안 걸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뭐 증세 없는 아프지 않은 양성 반응이니까 천만다행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돌파 감염 사례죠. 네. 근데 당장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바티칸 방문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교황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사이에서 우리 유흥식 대주교님이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그 역할이 큰데 네, 말이죠. 통역 아닌 통역하고 뭐 이런 네네. 참 그림도 좋고 또 풍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컸는데 네. 좀 아쉽게 됐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답답한데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가톨릭 평화방송하고 유흥식 대주교님 했던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 듣고 약간 감동을 먹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긴장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번 기회에 며칠 동안 조용히 잘 지내라는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한다. 네. 네. 우리가 뭔가 큰일을 앞두고 아프거나 못하게 되면 사실 인간적으로 짜증도 나고요. 막 속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 좋은데 화나고, 예. 그렇죠. 화나죠. 근데 이걸 선물로 이게 대주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 아니 정말 이렇게 예, 뭐죠? 예. 아름다운 말씀, 네네. 어른다운 말씀이고요. 또 네.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맞아요. 이제 고단하면 쉬어가기도 하고, 아프면 또 혹시나 싶으면 쉬는 것도 맞고요. 이런 인간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그렇구나라고 느끼고 따뜻해질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전 양성 반응은 아쉽지만 네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교님. 네. 맞습니다.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니까요. 또 네네. 좋은 결과도 또 같이 두 분이 다 같이 유대 주교님 걱정도 해주시면서 좋은 말씀 나누시겠죠. 잘 됐습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베루시아님도 대주교님의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등등 많은 분들이 김지혜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유흥식 대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메시지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정 연설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정부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 그리고 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그런 연설을 말을 합니다. 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요. 먼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게 됩니다. 이번이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시정 연설이었는데요. 이번 연설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을 해서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 수용 피켓 시위가 이뤄지는 가운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전 환담을 위해서 환담장으로 가는 길목에 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그런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또 나와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시정 연설 이후에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긴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정 연설이 이제 마지막 시정 연설이라는 것도 의미 있는데 5년 연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라는 겁니다. 임기가 5년인데 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부터 6공화국 대통령들이 모두 5년 단임인데 5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회 가서 시정연설을 한 첫 번째 대통령. 번째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이니 뭐 대통령이면 마음대로 다 하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여러 법의 지배를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네. 특히 예산도 마찬가지. 예산을 짰다고 해서 바로 예산안이 채택되는 게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래서 이 정도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이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 또 없어야 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빼고 다른 분들은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다 참모 아닙니까? 참모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주군을 모시는 입장 이런 게 있어서 가면 국민의힘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예. 뭐 정치적 구호도 외치고 냉대하고 이럴 텐데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상한 정무적 판단 하기가 쉽고요. 네. 그전 정권에서는 그런 판단 때문에 많이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관계가 좋다거나 뭐또 좋았던 적은 별로 없으니까요. 아니, 임기 초반에는 좋습니다. 약간 허니문 시기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인기가 떨어지고 야당에서 뭐 데모할 게 빤하면 안 가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전통을 만들어줬고 또 하나는 유엔 총회도 5년 연속 갔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국제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대한민국 누가 뭐래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이러기 때문에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시장 연설에서도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게 K 콘텐츠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와 BTS나 이런 거 오징어 게임 별로 돈은 못 벌었지만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유엔에 한국 대통령이 꼬박꼬박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정 연설하는 것도 꼬박꼬박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만든 거 되게 좋았고요. 다음에 하여튼 어떤 분이 5월부터 대통령 하실 텐데 두 가지 전통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 연설을 매년 한다. 꼬박꼬박 하고 야당 지도자들 많이 만나고 유엔에도 매년 꼬박꼬박 간다. 네.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2부에서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시거든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 나흘 앞으로 나온 이 교황 아련 이야기까지 함께 좀 속 깊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이야기입니다. 네, 이기상 앵커님도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마치셨죠? 맞췄죠. 네, 저도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요. 전 국민의 70%가 접종 완료했다는 소식인데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꼽힐 정도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눈에 띄게 늦게 시작했는데 눈에 띄게 빨리 70% 이상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근데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네. 코로나19 확진자는 좀 감소세지만 사망자는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 중에 고령자가 좀 많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분들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추가 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정부가 이 위드 코로나 지금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오늘 지금 오후에 나왔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다음 달인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다중이용 시설에 적용됐던 운영 시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유흥시설과 뭐 콜라텍, 무도장은요. 다음 달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식당, 카페 이런 다중시설은 운영 시간이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네, 원래 지금까지 10시 제한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풀리게 되다 보니까 네, 근데 다음 달부터 사적 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 열릴 수가 있고 또 24시간 열릴 수 있는 식당, 카페 등은 있지만 또 10명까지 그 모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성당 미사 참례 인원이 또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또
또 종교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일상회복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데요. 네. 교회 등 이런 성당, 종교시설은 1차 개편 시에 미접종자 포함 전체 인원의 50%까지 대면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네. 또 근데 다만 단체로 성가를 부르는 등 이런 방역상 위험도가 좀 큰 행위는요.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아하. 성가대가 성가를 마음껏 부를 수는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결론은 풀리긴 한다. 다음 주부터요. 네네. 그런데 완전히 풀리는 건 아니어서 긴장은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래도 약간 설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죠. 예.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게 특히 좋은 건 여태까지 힘들게 버텼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네.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당장 뭐가 다 바뀌진 않더라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신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운을 내보자.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11월 초부터 바뀌니까 중순 되면 더 많이 바뀔 수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기대가 생긴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백신 늦었다고 많이 그랬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올 수 있다는 게 되게 반갑고 외국에는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된다, 뭐 DNA가 바뀐다, 뭐 무슨 이상한 우주인의 뭐가 칩이 몸에 들어간다, 들어온다, 뭐 예, 얘기가 이런 많았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네네. 한국에도 일부 극단적 그 어떤 종단 분들이 길거리 그런 걸 나가보면 또 믿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완전 미신, 사교, 정말 낮은 수준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가짜 뉴스들. 예. 네.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줬고 또 국민들은 정부를 잘 모시고 서로 이렇게 국민들을 잘 따라가기도 한 거죠. 국민들이 정부를 잘 따라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성취랄까를 만들어낸 건 정말 고맙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국민의 저력이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이런 데들 보면 백신과 관련해서 정말 이상한 괴담들 많이 떠돌고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괴담을 떠나서도 그냥 내 자유를 왜 이렇게 쓸데없이 가로막느냐 뭐 이런 저는 그런 의견들도 생각할 수 많았었고요. 있습니다. 예. 자유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동체 일원이니까 그렇죠. 내가 그 감염원이 될 수는 없다.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폐를 피해를 끼칠 수는 주면서. 없다. 예. 그러니까 자유도 공동체 안에서는 조금 유보될 수 있는 거다. 인권이라는 게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같이 살아야 인권이지 뭐 자기 혼자 마음껏 아무거나 마음대로 한다고 인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좀 설레고 막 흥분되고 떨리고 이렇습니다. 네. 완화된다는 것도 설레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해내고 있는 이 모습 그게 자체가 너무 좋고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구나 우리가 드디어. 네네. 이 희망적인 소식, 예, 우리가 매번 그 정부에서 발표할 때마다 뭔가가 그냥 그대로 정치되어 있구나, 그대로 이어진다, 예, 유지한다, 뭐 이런 소식만 듣다가 이번에 약간 좀 전향적인 소식이 들려와서 반갑고요. 예, 이 희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이재명, 이낙연 회동 소식입니다. 네, 이 전격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이 후보와 이전 대표는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만남은 지난 10일 대선 경선 발표 후에 2주 만에 이뤄졌는데요. 내년 3월 대선부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 상임 고문을 맡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 선대위원장 요청하고 또 이전 대표가 그 수락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관측이 나왔는데 네. 이전 대표가 맡은 상임 고문은 캠프로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상임 고문이라면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외곽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이전 대표의 즉 오 의원은 그건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건 당에서 시키면 나가서 뭐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당연한 만남인데 2주가 걸렸어요. 근데 경선 과정을 보면 지금 뭐 국민의힘도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만
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네, 상처가. 상처는 있었죠. 그러니까 예. 선의 경쟁이라지만 이긴 쪽은 신나고 즐겁지만 진 쪽은 속상하고 말뜻 그대로 패배감을 곱씹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또 지지자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던 것 그것도 같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죠? 한동안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일종의 그분의 장점이 말쑥한 이미지잖아요. 옛날엔 그거 신사답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 씁니다. 이제 성차별적이어가지고. 젠틀한 이미지. 예. 젠틀도 똑같은 거니까요. 그거 성차별적. 그게 또 젠틀맨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약간 있겠네요. 멈추고 하여튼 우리는 계속 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 네네. 물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네. 하여튼 말쑥한 이미지답게 네. 용기를 내고 뜻을 모으기란 건 뭐 고마운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게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경선 과정에서 보면 그 싸움이 네. 좀 가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비호감 경쟁을 하는 것처럼 아니 국민들 다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 호감보다 비호감을 많이 느낀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혐오를 조정하거나 어디 뭐 저 후보는 정신질환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경선에서 이기거나 또 나아가 대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가 가능했고 지금 8번째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세월로는 25년 세월이 흘렀어요. 네. 25년 전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때는 개발도상국 뭐 우리가 표현이 없어서 중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런 표현 쓰면서 좀 안쓰럽게 네.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북한하고 체제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뭐 북하고의 체제 경쟁은 북한도 바라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끝난 것 같고요. 완전히 선진국이 됐는데 정치가 이런 면에서 좀 역할을 더 해줘야 되는데 아쉽다. 네. 어제 이재명 이낙연 회동은 그런 의미에서는 진일보시킬 수 있는 좋은 만남이었고 그런 만남이 민주당만이 아니라 뭐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찻집에서 막걸리 회담 얘기도 나왔었는데 찻집이었습니다. 뭐 예. 시간이 저 막걸리 마실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주일 오후였는데. 네네. 다음 뉴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과 또 관련된 그런 뉴스라고 하죠. 네. 지금 엄청난 화제인 오징어 게임의 그런 슬픈 자화상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또 좀 슬픈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국의 빈곤율이 OECD 37개국 중 4번째 수준이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6명 중 1명이 평균 수준 생활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19년도 기준에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약 16%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이 중위소득 절반도 미치지 못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금액적으로 보시면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90만 원 정도, 91에서 9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네. 이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상당히 높고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지금 4위에 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전체 국민 빈곤율이고요. 네. 노인 빈곤율만 따지면 대한민국이 1등인데 어느 정도냐면 노인 둘 중에 하나가 빈곤이에요. 국민 전체로 따지면 6명 중에 1명이지만 그러니까 네.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거는 어떤 끔찍하고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냐면 노인 자살률, 극단적 선택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거고 다른 네. 나라 절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안전망이 없기 때문인데 2019년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평균 국민 1인당 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군인연금은 277만 원이 되고 공무원연금은 232만 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연금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체계적으로 돼 있고 국민들의 세금이 투여되면서 공무원과 군인들은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은퇴자들은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아직 못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연금 제도 자체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의 네. 여러 나라들에 네. 비해서 노인들이 그 사각지대에 있고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노인 인구에게 적용이 잘 안 된 것에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노인들이
정말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존재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분들은 대충 찍을 정당이 정해져 있어라는 판단을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또 하나는 뭐 특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찍을 것 같아. 뭐 노인들은 대체로 보수 쪽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뭐랄까요 이렇게 자신들의 상태나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에서 노인들이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 노인 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또 맞습니다. 오늘인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놓치는 게 이렇게 성적표를 문득문득 받아보면 참담한 거죠. 어떤 면에서 잘하는 것도 세계 1등으로 잘하는 것도 있고 우주선을 쏘아올린 1톤 이상 뭐 세계 7번째 나라라고 자랑하는 이면에 빈곤율이 이렇게 높고 노인 빈곤율은 너무너무 높고 하면 이거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거든요. 음. 그래서 OECD의 3배에 달하는 이 수치고요. 네.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고령화가 급 진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맞습니다. 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그 오징어 게임 보면 돈 얘기잖아요. 근데 그 돈 얘기로 목숨을 거는 게임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작은 돈이거든요. 뭐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였는데 몇 푼 벌었다 안 되니까 뭐 경마장 가서 돈 날리고 이런 식의 묘사가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진짜 미래를 꿈꾸지 못하다 보니까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뭐 도박도 하고 경마장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가난해지고 경찰청이 어제 오늘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했냐면 그 대포 통장 만드는 거를 맞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예. 3,000명을 권고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3,000명 중에 대부분 누구냐면 대포 통장을 건네준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범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대출을 당신에게 해주겠다라고 문자 같은 게 와요. 그러면 고맙죠. 대출이 아쉬우니까. 네. 그러니까 당신 통장을 달라. 그래서 건네주면 이게 대포 통장에 그렇게 되는 쓰이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렇게 범죄까지 일어날 정도니까 이 얼마 안 되는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뉴스 초이스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첫 번째 뉴스초이스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미 있게 생각할 오늘 독도의 날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이 독도의 날이죠. 네. 네. 오늘 혹시 외출 중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새겨진 트럭을 보신다면 네. 오른쪽 구석에 있는 QR코드 한번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새겨진 트럭이 지금 네, 다니고 대형 있는 거죠. 트럭이죠. 네. 네,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반크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라고 잘못 표기한 오류를 제보하고 시정할 수 있게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어허. 수 있습니다. 네. 네, 포스터도 배포가 됐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뭐? 다케시마? 일본해? 라면서 놀라는 안중근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로 오른쪽 하단에 역시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중근 의사가 약간 어이없어하는 네. 그런 기발하네요. 굉장히 예.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오.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그렇게 배포가 돼서 네네. 그 포스터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 광고는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 씨의 아이디어로 유명하죠. 만들어졌습니다. 예. 2013년에 방영된 드라마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광고 천재 이태백이라는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죠. 네네. 이재석 대표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처럼 나라를 지키는
의미 있는 시민 참여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열사들을 모델로 정했다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단순히 외치기보다 구체적인 해결법을 제시하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워낙에 지금 우리 영토라는 그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이 논란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이 1845년에 서울에 머물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인 조선 전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때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셨는데요. 이 조선 전도가 1861년에 제작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도 16년 앞서서 제작됐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 조선 전도는 지명을 한국식 발음의 로마자로 표기해서 서구 사회의 우리나라의 지명을 소개한 첫 번째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조선 전도를 계기로 이후에도 이 서구권에서 계속해서 독도를 조선 땅으로 표기를 한 지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뭐 증거들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으니까 오늘 그 혹시 퇴근길에 길거리에서 이 버스를 보시면 네, QR 코드 찍어서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매년 이탈리아 시에나에서는 시에나 국제 사진전이 열리는데요. 올해 사진으로 뽑힌 작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 저도 봤어요. 예. 보셨군요. 올해의 사진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셨다면 상당히 먹먹한 감정을 맞습니다.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올해의 사진으로 뽑힌 이 사진은 터키인 사진작가 메흐메트 아슬란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빠가 아들을 안고 있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사진인데 그 모습이 마음을 참 적십니다. 아빠는 목발에 몸을 의탁해서 아들을 들어 올리고 있고요. 그런 아빠한테 안겨있는 아들은 양팔도 양다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따뜻하면서도 참 아려오는데요. 사진 속 아버지는 문지르라는 사람으로 거리에서 폭탄 테러로 한쪽 다리를 잃고 터키로 피난을 갔다고 해요. 네. 피난 후에 아내와 또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들 무스타파와 한 상점에서 살고 있는데 무스타파의 의족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의족뿐만이 아니라 치료비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난민이 처한 그런 상황들이 극한의 상황까지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작가가 어떤 이 사진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국내로 데리고 올 때 찬반 논란이 상당히 논란이 뜨거웠었잖아요. 논란은 있었지만 정말로 잘 국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고 또 예. 이런 논란들은 계속해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또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터키도 난민을 수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계속해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반감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터키 남부 지역이 시리아 북부와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난민 캠프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난민들이 어떤 부귀영화를 찾아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나마 살만한 그나마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서 생존을 위해서 터키 등 인접 국가로 피난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반발과 혐오에 맞서서 또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메흐메트 아슬란 작가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우승작 인터뷰를 통해서 사진이 난민 아이들의 의족 문제를 조명하게 기대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사진 속 아빠인 문지른 씨의 아내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애써왔지만 이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은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간 소식인데요. 주인공은 인천에 사는 한 20대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1,000만 원을 한부모 가정에 써달라면서 통 크게 쾌척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학생 20명에게 50만 원씩 익명 후원을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어떤 또 그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져요. 근데 저도 이분의 자세한 사연은 뭐 가정사나 이런 것들은 접하지 못했지만 원래는 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돈을 모아왔대요. 네. 그런데 지난 8월에 목표했던 국가 공무원직에 최종 합격을 하면서 등록금 부담이 사라진 거죠. 어허. 그래서 그 금액을 기부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고 대단합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 한부모 가정의 장애 아동까지 돕기 위한 소액 정기 후원도 새롭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미담이 파도 끝이 없는 분인데 네. 공무원 합격뿐만 아니라 많은 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게 됩니다. 네, 오늘 뉴스 초이스 고맙습니다. 이혜연 아나운서.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픽 인터뷰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쁘게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신 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박수현 수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를 빕니다. 박수현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박수현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하시는데요. 세례명이 예, 저는 안토니오입니다. 안토니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례는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네네. 충남 공주의 그 유서 깊은 중동성당에 세례를 받고요. 3학년 때 이제 첫 영성체 네. 이렇게 하고 그 중동성당에서 고등학교 카톨릭 학생회장, 어호. 복사, 와.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도 중동성당에 이렇게 미사를 가면 세례받던 그날부터 하여튼 제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매일 들고 합니다. 네. 제가 농담 삼아서 그 복사단 이렇게 하면은 그 카톨릭 엘리트 코스라고. 그 엘리트입니까? 농담 삼아 얘기긴 하곤 하는데. 예. 그러시군요. 자, 오늘 그 박수현 수석 모시고 좀 얘기 나눌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되신 지 벌써 이제 6개월? 그렇게 됐습니까? 다 돼갑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5월 달에 수석으로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네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 간의 소통수석인데요, 말 그대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잘 어떻게 하셨는지 예, 본인의 소회를 한번 듣고 싶네요. 하여튼 열심히는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여서 이제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여기에 이제 중점이 되는 그런 네. 자리인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국민소통수석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정부의 국정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광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네. 또 그것이 메아리가 돼서 들려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진정한 홍보인데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국정을 국민들에게 광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저는 바로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다. 네네. 이거 한 가지 하고 그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는. 그래서 그때 제가 국민의 눈높이는 실제의 눈높이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심장의 높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허리를 숙이고 귀를 국민의 가슴에 대는 그런 마음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네. 민심수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후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이 수석님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뉴스공감의 맹영규 기자도 함께 스튜디오에서 또 날카로운 질문입니까?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답변을 좀 재밌게 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맹영규 기자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늘 이제 청와대 출입하고 있습니다.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또 질문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대변인과 이 국민소통수석 다 하셨기 때문에 둘의 어떤 공통점과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 언론인 기자님들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역할이고요. 다만 수석은 이제 어떤 언론 소통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언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다루어야 되는 그리고 대통령과 늘 옆에 있어서 국정 전반에 관한 어떤 조언과 이런 것들을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참모 이런 역할들이 범위가 좀 넓은 게 이제 수석이죠. 그리고 참고로 국민소통수석실에 6명의 비서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한 분이 대변인입니다. 제가 상관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임기 내내 국가적인 위기의 연속이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위기들 그리고 극복 과정에 대한 평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억을 해보면 2017년에 촛불 정부로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바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이런 것들이 막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있었고 우리 국민은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굉장히 휩싸였던 것이 2017년과 2018년 초였습니다. 네. 들어서자마자 그런 어떤 북핵 위기 이런 위기를 맞아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올인해야 됐고요. 그것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 소위 소부장 수출 규제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과 함께 또 열심히 이겨내서 지금은 소부장의 어떤 독립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이제 되었고요. 그것과 거의 동시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찾아와서 맞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이 지금 옥죄고 있는데 이 코로나도 우리 위대한 국민의 협조와 희생, 헌신 그리고 이뤄진 공무원들의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이제 어느덧 마스크, 방역, 백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거의 세계에서 가장 그 백신도 가장 빠른 속도로 맞고 가장 높이 잘하고 있는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삶이 11월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 너무 좀 안이해진 탓인지 그렇게 우리보다 백신도 많이 맞았고 이런 나라들이 일상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 굉장히 다시 확산이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 네. 우리는 그런 다른 나라의 선례를 잘 참고하면서 이 일상으로의 회복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고 싶은 그런 아주 깊은 소망이 있고 국민과 함께 그 길을 꼭 가고자 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전에 있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부분 듣고 돌아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저 수석님 그런데 이 야당에서는 좀 혹평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자화자찬 K 시리즈에 가려진 K 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다. 좀 정부가 말하는 경제 지표는 선진국인데 이런 뭐 시민들의 삶은 선진국이 왜 아닌지 그 답을 내놨어야 한다. 이런 이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첫 부분에 위기를 설명하셨고 그 위기를 국민과 함께 잘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보면 유독 그 거시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설마 자화자찬을 했겠습니까? 이런 위기를 국민과 함께 이루고 이런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뒤에 말씀하신 그러나 아직 우리가 과제가 있습니다. 야당이 시정하는 과제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부끄러운 자화상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자화자찬을 했다라고 야당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시더라도 어떤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자화자찬 또 이렇게 힘드신 국민 앞에 자화자찬하실 대통령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좀 평가가 좀 야박합니다. 야박한 평가였다. 네네. 그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선례를 밟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발표된 내용 가지고. 이게 아마 절차가 있을 겁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국무총리 산하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4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중이고요. 네. 25일 날 이제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기본 방향을 다시 한번 그날 공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또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8일 또 회의를 거치고 29일 날 중대본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 선진국들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특히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 의견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소망하기는 국민에게 빨리 하루라도 더 안전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 목표인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방역을 절대적 기준으로 함께 가지고 가면서 네. 거리 두기를 그때그때 좀 완화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 방역 기준의 완화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네. 아마 가는 이러한 방향들이 총체적으로 큰 방향을 이룰 것으로 보고 그것은 뭐 당연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시정연설이었어요. 예, 이 시정연설의 한 부분 지금 또 듣고 돌아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 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탄소 중립과 한국판 유질, 전략적 기술 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잠깐 나왔는데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 K-팝, K-방역, 뭐 경제 대국, 무역 강국 등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좀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좀 선진국 정도의 좀 강력한 조치를 정부가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좀 얼마 전에 그 탄소 중립 위해서 이 종교계 위원들 좀 사퇴하신 일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지난 5월 이 P4G 정상회의 서울 선언문에 일부 국가가 또 서명하지 않은 것도 좀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P4G에서 일부 국가 서명하지 않은 것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그것은 꼭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담대한 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보편적 인류애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환경 문제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우리 NDC 2030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불만도 말씀하시고 또 산업계와 노동계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우려와 불만이 함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2018년이 탄소 배출의 정점이고 2030년까지 약 12, 13년 동안에 급하고 가파르게 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과제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럽의 모든 국가나 이런 곳들은 1990년도가 탄소 배출의 정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부담이 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힘들어도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서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고 산업계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NDC 목표를 낮게 잡다 보면 국제적인 페널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 산업계가 수출의 길이 딱 막혀서 산업 자체가 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생존의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앞다퉈서 스스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앞장서고 있고요. 포스코를 비롯한 이 수소 그 환원 포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업이 생존 전략을 가지고 내세우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가본 길이어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우리 천주교회에서
사실은 탄소 중립에 앞장서기 위해서 전국에 한 200개 성당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앞장서겠다는 모범적 국민운동을 일으켜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대통령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고 오늘도 국민 동참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이런 갈등의 과제일수록 서로 그런 앞을 내다보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G20 정상회의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오디오를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0월 29일 문 대통령은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및 파룰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각각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 증진과 코로나, 기후변화, 빈곤 기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29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할지가 가장 이제 궁금한 점인데 말이죠. 아마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과의 어떤 면담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황님과 카톨릭 천주교회가 강조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기후변화나 빈곤 기아 그다음에 뭐 백신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카톨릭의 보편 타당한 인류에 맞춰서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교황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 이런 문제 속에서 또 교황님께서 방북 의지가 확고하시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막 여러 가지 움직임들 속에 이 교황님과의 면담을 통한 교황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진에 얼마나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황님과의 면담이 가장 주목받는 그런 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보통 2018년에는 그 김정은 총비서의 메시지를 좀 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초청한다는. 네. 이번에도 좀 교황청에 전달할 북한의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그 교황님의 방북이나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그다음에 교황청 간의 외교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저희가 아무리 소망이 있다고 해서 외교 문제에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고요. 2018년에는 이미 김정은 총비서를 저희가 대통령이 만나서 그런 의사를 들었고 그것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 외교 관계 속에서 전달한 것이지만 뭐 지금은 아마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다시 한번 교황님의 방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님의 그런 소망을 함께 공감하면서 교황님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물밑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더욱 속도도 내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교황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 물밑에 오가는 얘기들이 궁금하거든요. 물밑에 오가는 이야기들이 박수현석 정도면 말씀을 해주시지 아니 그러니까 물밑에 오가는 이야기들이 보이거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은 물밑이 아니죠. 아니겠네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 양 국가 간에 주고받는 물밑 접촉, 외교 이런 것은 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이고 예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교황님 면담을 하고 이 파롤린 추기경 면담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면담이 좀 어떤 성격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 파롤린 추기경이 그 중국 교황청 외교부의 중국 팀을 총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 실무적인 이야기가 좀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성격인지 물밑을 또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 파롤린 추기경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일 겁니다. 2018년에 교황님을 예방했을 때 아련했을 때 또 파롤린 추기경님께서 직접 미사를 집전해 주신 그런 경험도 있고 실제로 교황님의 방북 의지나 이런 것들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파룰린 추기경 국무위원 추기경님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어야 좀 진전을 시킬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뭐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 유흥식 대주교님이 지금 코로나 확진 소식이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역할이 분명히 크셨을 걸로 기대를 하고 또 예상을 해보는데 네.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마 예. 유흥식 대주교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문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황청의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을 때 제가 대전 교구청으로 대통령의 축전을 가지고 직접 찾아뵈었을 때 그 당시 유흥식 대주교님께서는 제가 이제 수첩에 대통령의 네. 말씀을 말씀을 적고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를 더 붙이셨거든요. 네.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여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꼭 붙여달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유흥식 대주교님께서는 북한도 아마 4번이나 방북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누구보다도 열정이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교황님께도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하시는 역할을 이미 충분하게 하셨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이 코로나 또 이게 확진되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어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님 끝으로 좀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그 백악관에 따르면 같은 날 이 바이든 대통령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혹시 그 뭐 기대감이라면 기대감이죠. 이 세 분이 뭐 같이 있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교황님이 다시 한번 미국에 좀 전달할 수 있을 만한 뭐 기대가 있으신지 좀 거기에 대한 전망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따로 이 만남을 하시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같은 공통 주제를 가지고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만남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네네. 메시지가 교황님을 통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공감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3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회담하는 모습을 뵙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간접 회담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교황님께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수현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 비서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곧 또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역할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기상의 뉴스 공감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